장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보기 흉할 정도였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이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마치 맹수가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듯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분노로 활활 타올랐다. 리나, 그르렁거리는 맹수 같은 포효와 함께 장현은 은화반점사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어서 저 비늘곰을 찢어 발겨라. 은화반점사는 주인의 격정적인 외침에 화답이라도 하듯 은빛 비늘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냉비늘곰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섬뜩하게 갈라진 은화반점사의 혀가 날름거렸다. 날카로운 동리는 차가운 금속처럼 빛났고 사냥감을 향한 냉혹한 집념이 그 작은 눈동자에 가득했다. 이윽고 번개처럼 빠르게 녀석은 냉비늘곰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콰득,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지난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은화반점사는 냉비늘곰의 단단한 비늘을 뚫는 데 성공했고 치명적인 독액을 놈의 거대한 몸속 깊이 주입했다. 검풀은 독액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비늘곰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제야 냉비늘곰은 자신의 몸속으로 침투한 죽음의 기운을 감지했다. 거대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놈은 지축을 흔들듯 분노에 찬 포효를 토해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광기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냉비늘곰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장씨 가문의 장로 한 명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피할 틈도 없이 거대한 덩치가 덮쳐왔고 장로는 그대로 동굴 벽에 처박혔다. 쿵! 육중한 충격음과 함께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장로의 형체는 핏물과 살점이 뒤섞인 추악한 형태로 벽에 들러붙어버렸다. 마치 커다란 떡갈비처럼 납작해진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독액의 효과는 지체 없이 나타났다. 방금 전까지 무자비하게 날뛰던 냉비늘곰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은 마치 술 취한 거인과도 같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놈의 거대한 몸뚱이가 쿵 하는 갱음과 함께 땅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거대한 진동이 동굴을 뒤흔들었다.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도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맹렬했던 짐승은 이제 차가운 시체일 뿐이었다. 그때 다른 장로 한 명이 냉비늘곰의 거대한 사체를 향해 다가섰다. 놈의 질 좋은 가죽과 쓸개, 그리고 다른 부위들이 얼마의 가치를 가질지 그의 눈에는 벌써부터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칼을 꺼내 해체하려는 듯했지만 장현이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멈춰라. 그 짐승의 시체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우선은 보물을 손에 넣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보물에 대한 강한 집념이 담겨 있었다. 리나, 괜찮느냐? 장현은 황급히 아들 장린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장린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손을 저으며 부친을 만류했다. 아버지, 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과 먼저 가십시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피할 수 없는 통증 속에서도 광적인 흥분과 열망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만약 그 고수가 남긴 공법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히 대왕국의 제일가는 천재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소환서를 제 발밑에 무릎 꿇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야망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광기와 냉혹한 복수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좋다. 장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비정상적인 열망과 자신의 목표를 저울질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남은 5명의 장로들을 이끌고 동굴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냉비늘곰 한 마리를 처치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중상을 입은 장리는 전투에서 분명히 짐이 될 터였다. 그를 돌볼 여유는 없었고 차라리 이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냉철한 판단이 우선시되는 순간이었다. 장리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며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속의 연기를 순환시켜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지금까지 그가 어떤 종문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고수의 유산을 손에 넣는다면 그는 황성으로 가서 이화종, 리화종, 이주관하는 입문시험에 참여할 작정이었다. 오국 연회에는 수많은 종문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화종만이 그의 오만하고 높은 눈에 찰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화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소환설 너는 반드시 장린인 내 발밑에 순순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장린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희열이 가득했다. 그의 굳은 입술은 기이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몸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병적인 집착과 잔혹한 쾌락이 그의 전신을 지배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어떤 그림자가 섬뜩하리만큼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장린의 얼굴에 피어있던 기고만장한 미소는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삽시간에 굳어버렸다. 소름이 돋아난 그의 두피는 마비된 듯 얼얼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어떤 상상을 해봤더라도 눈앞에 서 있는 이가 임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임진. 왜 내가? 장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공포로 질린 그의 입술 사이로 겨우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도망치려 했었지만 냉비늘곰에게 입은 치명적인 상처가 발목을 잡았다. 온몸을 꿰뚫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은 더 이상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임진. 한때 대왕국의 제1가는 천재로 불리던 임진. 풍검종에 의해 폐인이 되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임진. 어떻게 그가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으로 꿰뚫린 듯 싸늘하게 식어갔다. 임영아를 등에 업은 임진은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듯한 표정으로 장린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을 걷는 자의 그것처럼 조용하고 무거웠다. 내가 가문에 제안하여 내 누이를 첩으로 삼으려 했다고 들었다. 임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장린의 심장을 사정없이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마치 차가운 도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듯한 섬뜩함이었다. 임진, 이 일은 내 바람이 아니었어. 너희 임씨 가문이. 장린은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극심한 공포 앞에서 그는 모든 사고력을 잃었고 심지어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흐느낌뿐이었다. 임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다. 그의 손에 들린 덩굴은 성광처럼 빠르게 움직여 망설임 없이 장린의 미간을 꿰뚫었다. 푸슉. 섬뜩한 소리와 함께 덩굴이 그의 이마를 파고들었다. 잔혹하고 망설임 없는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꾸르륵 꾸르륵. 마치 늪이 물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덩굴은 장린의 몸속 생기를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생기를 잃어갔다. 몇 초 후 임진은 덩굴을 뽑아냈다. 그리고는 지그시 눈을 감고 방금 흡수한 생기를 차분히 소화하기 시작했다. 미미한 연기의 파동이 그의 몸 주위를 감쌌다. 이 꼬맹이 녀석, 갈수록 잔혹해지는군 그래. 유묘. 왜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 울려 퍼졌다. 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그는 이런 종류의 일에 더 이상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았다. 반복되는 시련과 적응의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다.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임진의 심장은 더욱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아무리 추악한 오명을 뒤집었어도 개의치 않았다. 지켜야 할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늘 가문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이 그를 이토록 냉혹하게 성장시켰던 것이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장민을 처단한 후 임진은 가늘게 눈을 뜨고 동굴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소리 없이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극도로 인내심이 강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 전까지는 결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가벼웠고 그의 존재감은 마치 동굴 속 어둠에 스며든 듯 희미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장씨 가문 사람들이 또 다른 요수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경뢰부는 워낙 거대했기에 어찌 냉비늘곰 한 마리만이 지키고 있을 리 만무했다. 격렬한 전투의 소리가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임진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예리한 감각 아래 장씨 가문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중상을 입고 있었고 선두에 섰던 장현조차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앞에 있던 은화반점사 또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싸움은 임진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 듯했다. 끝까지 싸워라. 장현은 피 묻은 이를 악물고 처절하게 절규했다. 보물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적인 집념과 함께 절망적인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푹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장로 한 명이 요수의 발톱에 찢겨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뇌마디 비명이 동굴 속에서 메아리 쳤다. 노인은 피할 새도 없이 요수의 날카로운 뿔에 혹은 거대한 송곳니에 아니면 독이 서린 발톱에 꽂 뚫리고 말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의 희생은 처참했다. 이미 2명의 장로가 피를 뿌리며 쓰러져 영원히 눈을 감았고 또 다른 3명의 장로는 몸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장현은 입술을 짓누르듯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분노의 불길만이 이글거렸다. 물러설 수는 없다. 여기까지 와서 후퇴한다면 이 모든 노력과 희생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찌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가문은 이미 수많은 고수들을 잃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치명적인 손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경뢰부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보물들을 온전히 가문으로 가져가는 것뿐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싸우는 전사들처럼 피와 살점이 튀는 격렬한 사투를 잠시 더 이어갔다. 마침내 마지막 요수 한 마리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자 장현은 남은 한 팔로 동굴 벽을 겨우 지탱하며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긁어 올라오는 고통스러운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한 명의 장로만이 간신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장로의 상태 또한 절망적이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그의 육체와 정신은 이미 극한을 넘어선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저 끔찍한 짐승 같은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렸구나. 장현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면서도 눈앞에 마지막 낡은 놋새 문을 필사적으로 밀어젖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놋새 문이 활짝 열리자 밀실 안에서는 눈부신 영옥의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1영문, 3영문은 물론이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원하는 만큼의 영문을 가진 영옥들이 마치 보석비처럼 흩어져 있었다. 영옥들 외에도 고귀한 기운을 풍기는 여러 권의 공법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밀실 벽면에는 고대의 글자들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새겨져 있었다. 이것으로
이번만큼은 우리 가문이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장현은 목이 잠긴 듯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온몸은 격렬한 흥분과 벅찬 감격으로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남아있던 장로에게 명했다. 자네가 먼저 들어가 보게. 장로는 마치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듯한 긴장감 속에 조심스럽게 밀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밀실 안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어떤 인기척도 숨어있던 요수들의 기습 공격도 없었다. 좋아. 아주 좋아. 그제야 장현은 긴장의 끈을 풀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큰 웃음을 터뜨리며 밀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 장로가 뒤따라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섬뜩할 정도로 작은 시이 가는 소리가 울렸다. 날카로운 덩굴 하나가 그의 심장을 뒤에서부터 정확히 꿰뚫었다. 장로는 충격에 눈을 크게 부릅떴지만 붉은 피거품이 입가에서 연신 흘러나올 뿐 단 한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생기마저 잔인하게 빨려 들어가며 그는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소리 없이 생명을 다했다. 임신, 림진, 린닝얼, 림영아, 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다. 한 사람과 한 그루의 나무가 조용히 밀실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영옥을 내게 가져와라. 장현은 눈앞에 엄청난 보물에 정신이 팔려 기쁨에 미쳐 날뛰는 와중에도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임신은 번개처럼 손바닥을 휘둘러 장현의 깃바퀴 뒤쪽을 강타했다. 장현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바람의 기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눈동자를 격렬하게 수축시켰다. 그리고는 섬뜩한 예감에 몸을 비틀어 간신히 옆으로 피했다. 임신, 림진. 내가 어찌 여기에. 장현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극도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이 자가 처음부터 우리를 조용히 뒤쫓아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곳으로 오는 길에. 장현의 눈동자가 충격과 공포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절규하듯 물었다. 내 리널, 리나, 나의 리널은 어떻게 되었느냐? 임신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냉혹하게 답했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다. 가문의 가주. 이 미천한 짐승 같은 자식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장현은 즉시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찬 포효와 함께 임신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 순간 반전 불꽃 가뱀답게 쏜살같이 몸을 솟구쳐 임신의 몸으로 날아들었다. 독리가 번뜩이는 그 입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번뜩였다. 이 비늘 달린 녀석아, 수형님의 몽둥이 맛 좀 보거라. 바위 틈에서 숨어있던 새싹나무가 펄쩍 뛰어내렸다.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쥔 채 반전 불꽃 은사를 강하게 내리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새싹나무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전 불꽃 은사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실 이전에 요수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그 힘과 속도는 이미 예전 같지 않게 약해져 있었다. 반전 불꽃 은사는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고개를 치켜들었다. 콩알만한 초록색 눈동자로 건방진 새싹나무를 쏘아봤다. 환수 1급. 이 정도 수준의 존재는 그저 보잘것없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젠장, 내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않았어도 감히 이런 건방진 새싹나무 따위가 날 공격할 수 있었겠는가. 임신은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장현의 주먹과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쾅! 묵직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고 임신은 몇 걸음 뒤로 밀려났다. 그의 팔 절반이 순간적으로 얼얼한 마비감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장현의 힘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토록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몸으로도 어찌 이리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전성기의 실력으로 맞붙었다면 임신 자신은 결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장현은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그는 이미 한쪽 팔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남은 팔마저 강력한 충격을 받아 상처가 다시 찢어졌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임신은 사냥하는 표범처럼 날렵하고 강인한 몸놀림으로 강력한 공격을 쉼없이 이어갔다. 재결을 운용하자 그의 팔에는 푸른빛이 감돌았고 주먹은 마치 천둥처럼 번개를 동반한 듯 연이어 폭음을 내며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장현도 그의 주먹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공방이 오가는 동안 그는 더 이상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임신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강력한 주먹을 연달아 날렸다. 장현은 온몸이 고통으로 떨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임신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주먹을 연속해서 날렸다. 그중 한 방이 정확히 장현의 남은 팔을 강타했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팔마저 꺾어버렸다. 장현은 극심한 고통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절규하듯 은사를 불렀다. 은화반점.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외침을 토해냈다. 빨리 와서 날 좀 도와줘. 하지만 그의 자랑스러운 환수 은화반점뱀은 이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나무의 소나기에 그 급소인 7치 지점을 꽉 잡혀 있었다. 거대한 몸은 마치 실타래처럼 동그랗게 감겨버렸고 움직일수록 더욱 조여드는 압박감에 버둥거릴 뿐이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광경은 누가 봐도 충격적이지 않겠는가. 어린 나무는 자신의 작은 몸에 선명하게 남은 이빨 자국을 으스대듯 가리키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낄낄거렸다. 감히 나무 형님을 물다니. 이빨이 부러질까 봐 두렵지도 않은 게냐. 그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장난기와 함께 거대한 뱀을 압도하는 당당함이 깃들어 있어다. 놀랍게도 은화반점뱀의 맹독은 이 어린 나무에게는 단 한 점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마치 맑은 물방울처럼 흘러내리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력했다. 이 작은 존재가 지닌 불가사의한 저항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사실 그 직전 어린 나무는 잠시 위험을 감수하며 은화반점뱀에게 한 번 물리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계산된 도발이었다. 물리는 순간 어린 나무의 손은 번개보다도 빠르게 움직여 은화반점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7치 지점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뱀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던 것이다. 그 순간의 민첩함은 마치 무림고수가 잔나비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장현의 눈동자는 마치 거울 속상이 일그러지듯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치솟는 분노와 좌절감에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임신, 림진. 설령 내가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너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임신은 그의 헛된 저주에 차가운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게 장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그 일격에는 조금의 자비도 없었다. 상대가 비록 지금은 궁지에 몰렸지만 여전히 6단계 지령, 경지의 고수임을 잊지 않았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 임신은 지체 없이 기회를 포착하여 승기를 잡아야만 했다. 임신의 강력한 일격에 장현의 몸은 그대로 뒤로 날아가 날카로운 바위벽에 맹렬히 부딪혔다. 그의 머리는 마치 잘 익은 수박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듯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다. 장가의 가주이자 6단계 지령 경지의 절정 고수였던 장현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 그의 생명은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장현을 처치한 후 임신의 입에서는 길고 거친 숨이 몇 차례 터져나왔다. 격렬한 싸움의 여파가 아직 그의 몸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밀 통로 안에 가득 쌓인 눈부신 보물들을 향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영옥, 들, 고대의 신비로운 비기들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귀한 약재들까지. 그 모든 보물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자 임신의 두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환희의 빛이 번뜩였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을 터뜨렸군. 이 정도면 누더기 같은 생활은 끝이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절로 번졌다. 소신, 여기는 대체 어디인 게냐? 비밀 통로 바깥쪽에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림영아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의 처참한 광경이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신들과 비릿한 피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굴을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임신은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누나. 모두 제가 처리했어요. 더 이상 위험할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누나를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리고는 간략하게, 하지만 상세하게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진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임영아는 동생의 설명을 듣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맑은 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소신아,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한 거야? 대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떨려왔다.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임신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오로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만약 자신이 심각한 한독에 걸려 위급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않았다면 그는 굳이 이렇게 목숨을 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차분히 수련하며 경지를 높여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임신의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이라면 머지않아 분명 최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지금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피를 흘려야만 했단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임신은 환하게 웃으며 임영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누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누나에게 단 한순간의 서러움도 느끼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누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배어 있었다. 제가 이몽빈, 림홍빈, 그 개자식을 처단하고 나면 우리는 이운성, 운성을 떠나 더 넓은 세상, 저 황성으로 향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 그리고 복수에 대한 단호함이 교차했다. 해질녘, 자련산맥, 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낮에는 푸르렀던 산이 어스름이 깔리면서 음산한 기운, 즉 장기가 짙게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괴물이 숨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절벽 중턱에 자리한 한 산동 안에서는 기이하고도 규칙적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와그작. 그것은 무언가를 씹어 삼키는 소리였다. 산동의 바닥에는 이전에 장현에게서 얻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기아디기한 영옥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앉은 어린 나무는 마치 배고픈 아기가 간식을 먹듯 두 손 가득 영옥을 쥐고 끊임없이 자신의 작은 입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그 단단한 영옥들을 마치 달콤한 사탕이라도 되는 양 와그작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씹어 삼키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감히 저렇게 했다면
아무리 단단한 이빨이라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어린 나무는 달랐다. 그 작은 입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견고한 이빨이 박혀 있었고, 그것은 영옥의 단단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숴버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다. 이 모습은 그 자체로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다 먹었잖아. 더 없어. 어린 나무는 손을 뻗어 다음 영옥을 잡으려다 허공만 휘젓게 되자 그제야 모든 영옥을 다 먹어치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만족스러운 표정은 순간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임신은 그런 어린 나무의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얼마나 먹어치우는 거야. 그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몇 개의 영옥을 더 꺼내어 어린 나무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어린 나무는 임신이 건넨 영옥들을 보자마자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임신, 너 정말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그 작은 얼굴에는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듯한 경멸감이 역력했다. 아직 영문 영옥도 많이 남아있지 않나. 왜 그건 안 내놓고 이런 것만 주는 거야? 그것도 내놓으란 말이다.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 같았다. 내가 그렇게 영옥을 다 먹어치우면 나중에 길에서 쓸 여비는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임신은 어린 나무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버럭 화를 냈다. 물론 이 작은 나무가 엄청난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뱃속에서 영옥을 순식간에 고농축 령기로 전환하여 수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는 법, 집을 떠나 먼 길을 나서는 나그네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영웅호거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법, 만약 충분한 영옥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가는 길 내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옆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임영아는 동생과 어린 나무의 실랑이가 재미있었는지 빙긋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초승달처럼 곱게 휘어졌고 그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다. 소신아, 그 환수에게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니? 임신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어요. 누나, 사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거의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수련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했으니 한가하게 환수의 이름을 고민할 시간 따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생존이 최우선이었으니까. 임영아는 조심스럽게 어린 나무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그럼 누나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어때? 워낙 잘 먹으니 꿀꺽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꿀꺽이라고요? 임신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작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누나가 지어주는 이름이라면 뭐든 좋아요. 설령 밥통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해도 제가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그의 말에는 누나의 결정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장난스러운 애정이 묻어났다. 밥통은 너나 할 것이지. 어린 나무는 임신의 말을 듣고는 순간 발끈하여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작은 머리 위에 푸른 잎사귀들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마치 화가 난 어린아이 같았다. 하지만 이내 어린 나무는 뭔가 심사숙고하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름. 그리 나쁘지는 않군.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나무 형님의 이름은 꿀꺽이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에게 완벽한 이름을 찾은 것처럼 의기양양해 보였다. 분명히 이 작은 존재의 뼛속 깊이에는 먹는 것이라는 본능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넓은 천지를 통틀어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듯이 꿀꺽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이 독특한 어린 나무의 기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꿀꺽이는 2영문 영옥 20개가 넘는 양과 3영문 영옥 7개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 엄청난 섭취량 덕분이었을까? 마침내 꿀꺽이는 령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사람, 임신, 과나무, 꿀꺽이 둘 다 지령,
경주 5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의 실력은 또 한 번 크게 도약한 것이다. 동이 트자마자 임신은 여전히 몸이 약한 임영아를 등에 업고 자련산맥을 빠져나왔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곧장 가문으로 돌아가 이몽빈 그 늙은 개를 처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등 뒤에 업힌 누나를 생각하니 마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누나가 방해가 될 것임은 분명했다. 혹여나 격렬한 싸움 중에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 봐 걱정되었다. 누나는 수련을 할 수 없는 몸이었고 워낙 허약하여 연기, 령기, 외 충격을 조금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누나의 안전만이 최우선이었다. 운성을 나선 임신은 마차를 빌리는데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는 덜컹거리는 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반나절만 더 가면 마침내 황성에 도착할 터였다. 마차가 흔들리는 동안 그는 가끔씩 마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도련님 차림새를 보니 황성에 병을 치료하러 가시는 모양이군요. 마부가 정겹게 웃으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임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상대는 운성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자신을 알아보는 눈길과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마부는 호탕하게 웃었다. 황성은 정말 대단한 곳이지요. 우리 대상은 날마다 더욱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혹시 설공주라고 아시오? 그 공주님이 봉검종에 들어간 지 고작 사흘 만에 봉불멸 종주님의 관문 제자가 되었다지 뭡니까? 듣자하니 이화종에서도 그분께 비단가지, 관심을 내밀었다고 하더군요. 소환설에 대한 소식이 귓가를 때리자 임신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차가운 기운이 마치 도끼처럼 마차 안에 스며들어 순식간에 공기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어쩌면 그 냉기는 임신 내면의 분노와 고통이 현실로 표출된 것일지도 모른다. 소신아, 진정하렴. 임영아는 동생의 싸늘하게 변한 표정을 보고는 황급히 임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화를 내지 말라는 간절한 신호였다. 마부는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긴 한숨을 쉬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다. 안타깝게도 한때 우리 대상국의 최고 천재였던 임신 도련님은 이제 천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석함이 묻어났다. 봉검종에서는 그가 영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분명 그 안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비록 제가 임신 도련님과 직접 접촉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인품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5년간이나 전쟁터를 누볐고 오직 수련에만 전념했던 분이지요. 그런 고고한 성격의 소유자가 설령 죽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마부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의 말에는 일반 백성의 순박하지만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다. 저 같은 평범한 백성도 아는 이치를 황성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한때 천재였던 인물을 굳이 조롱하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마 봉검종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말입니까? 마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심쩍은 표정으로 몇 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의 말은 황성의 결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듯했다. 임신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뚜렷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삶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부터 임신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이제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나아갈 길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었다. 외부의 시선이나 비판은 더 이상 그의 내면을 흔들 수 없었다.
마치 폭풍우를 견뎌낸 거목처럼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진 것이다. 마차는 쉼없이 달려 마침내 황성에 다다랐다. 마차 삭슬 지불한 후 임씨는 문득 고개를 들어 거대한 황성문을 바라보았다. 겹겹의 산맥 속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고성이었다. 성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과 지울 수 없는 역사의 비애였다. 마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증인처럼 수많은 이야기와 아픔을 품고 있는 듯 보였다. 임씨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다. 누나, 지난번에는 누나가 저를 업고 이 길을 나섰죠. 그 기억은 그의 심장을 빗으로 찌르는 듯했다. 성주 조무극은 황성광장에서 자신을 재판하고 모든 공명을 박탈했다. 그는 마치 상갓집 개처럼 비참하게 버려졌다. 심지어 성주는 누나가 마차를 빌리지 못하게 모든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몸이 약했던 임영아는 그를 사흘 밤낮으로 업고 가족에게 돌아왔다. 임씨는 그 피해 복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소신아, 누나에게 약속하렴. 절대 흥분하지 않겠다고. 임영아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너는 한때 수위가 폐지되었잖니. 설령 다시 환수를 각성시킨다 해도 진정한 천재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 우리는 지금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단다. 내 마음에 아무리 한이 사무쳐도 참고 견뎌야 해. 우리에겐 기댈 곳도 없고 저런 거대한 세력들과는 감히 맞설 수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동생을 보호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흥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누누는 그 말을 듣고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이 녀석에게 참으라고. 농담이지. 이 녀석 성격의 원한은 절대 밤을 넘기지 않는데 누누는 임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임신은 얼굴을 가리는 삿갓을 쓰고 임영아를 업은 채 황성의 한 주루를 찾아 임시 거처를 정했다. 동시에 그는 이화종이 주최하는 비무대회에 대한 소식을 수소문했다. 과연 그는 딱 맞춰 도착한 것이었다. 이화종은 어제 황성광장에서 비무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40에서 50명가량의 젊은 제사들이 참가했고 여러 차례의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승에 진출한 이들이 있었다. 성주 조무극의 아들인 조룡, 대상국의 칠황자, 그리고 소환설의 칠황제, 동생 인소성. 이들이 1시간 뒤 마지막 결승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이화종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장의 출전권뿐이었다. 그 출전권은 누구든 간절히 원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만약 이화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비록 외문 제자라 할지라도 오국회에서 일반인들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화종은 5나라 중 가장 강력한 종문이 아닌가.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은 감히 다른 어떤 세력도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임영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임씨는 삿갓을 눌러쓴 채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누님이 깨어나시면 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임씨는 소년 점원에게 영옥 하나를 건넸다. 네, 손님, 안심하십시오. 영옥을 본 소년 점원의 눈은 순간 번뜩이며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아첨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임신, 잘 생각해야 해. 내가 황성에 나타나는 순간 넌 다시 여론의 비난 목표가 될 거야. 누누가 그의 어깨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것엔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지금 저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임신은 고요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누나의 병을 치료하려면 누님, 오직 이화종, 리화종, 내 고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화종의 제자가 되어야만 그분들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누님의 몸에 있는 한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수가 나서서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화종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누님의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검종, 뇌추격과 사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화종 외에는 풍검종을 능가할 만한 혹은 대적할 만한 종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황성,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거대한 소음의 파동이 일렁였다.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지금 막 시작될 치열한 결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성, 소성, 이든 조룡, 이든 그들은 모두 대상국, 이 자랑하는 천교들이었다. 그들의 비범한 천부적인 재능이라면 진작에 다른 종문에 합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이화종이 주최하는 이번 비무대회를 황금빛 미래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비무대 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용처럼 우뚝 서 있었다. 조룡, 그리고 수성. 그들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두 마리 용이 서로를 노려보는 듯 팽팽했다. 조룡, 내 실력도 나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이화종으로 가는 티켓은 단 하나뿐이지. 수성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얼어붙을 듯 냉담하게 말했다. 이번 결전에서 나는 반드시 그 티켓을 손에 넣을 것이다. 지금 물러선다면 아직 육체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게야.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상대를 깔보는 듯한 오만이 서려 있었다. 조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듣자 하니 칠황자, 내 흑은 비상, 이 실로 강력하다고 하더군. 오늘 그 녀석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 그의 말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가득했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부딪히며 뜨거운 전투 의지를 불태웠다. 높은 관람석에는 음침하고 섬세한 인상을 가진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이화종 외문, 장로 서곤으로 대상국에서 열리는 이번 제자 선발 비무대회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서곤의 좌우에는 조무기와 궁중의 강력한 고수인 로태감이 각각 앉아 있었다. 서곤은 시간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목조로 말했다. 결승전, 시작. 쾅! 거대한 폭발음이 광장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신들의 환수를 소환했다. 수성이 불러낸 환수는 4급 흑은 비상이었다. 그 거대한 몸집은 마치 산맥의 한 조각처럼 웅장했고 묵직하고 압도적인 기세는 보는 이를 절로 주눅들게 했다. 반면 조룡의 환수는 4급 풍인표였다. 날렵한 몸 위로 길게 뻗은 갈기는 바람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겨우 4급이라니, 쯧쯧, 역시 좀 부족하군. 그러게 말이야, 난 최소한 5급 환수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문득 림진이 생각나네. 그는 붉은 늑대를 타고 적대 도시의 1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위풍당당함이란 정말 대단했지. 정말 청교다운 일을 해야지 어쩌다 부정행위 같은 걸 저질러서 알다가도 모르겠군. 관중들은 웅성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번 결승전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대상국의 대부분의 천교들은 겨우 4급 환수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따지고 보면 수완설, 소완설, 과 임진만이 5급까지 진화한 환수를 소유하고 있었다.
같은 황성광장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조룡과 수성을, 과거의 명예를 박탈당했던 임진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느껴졌다. 기다려. 양측이 막 전투에 돌입하려는 찰나 멀리서 갑자기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한 젊은 소년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는 삿갓을 쓰고 있어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온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용처럼 강력했고 산처럼 굳건했다.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듯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몇몇 관중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장 안에 서곤, 조무기, 노태감을 비롯한 수많은 고수들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오는 인물을 주시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삿갓 아래로는 핏줄이 서린 차가운 두 눈이 드러났다. 그 눈은 마치 태고시대의 흉포하고 패도적인 맹수와 같았다. 특히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마치 사람의 영혼까지 침투하는 듯하여 누구든 오싹함을 느끼게 했다. 강렬한 살기, 깊고 진한 적에, 너였군. 임진, 조무기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외쳤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감히 이곳에 무슨 일로 왔지? 지난번 황성에서 죽은 개처럼 쫓겨났을 때 이제는 염치도 없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냐. 임진. 그 이름이 들리자마자 수많은 관중들이 동시에 크게 술렁거렸다. 그였다. 한때 대상국 최고의 천교였던 바로 그였다. 13살부터 붉은 늑대를 타고 가문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셀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내. 하지만 영로, 전쟁에서 전투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풍검종 종주 풍부멸에 의해 환수가 살해당하고 모든 수의를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다시 내던져졌던 것이다. 그날 바로 이 황성광장에서 조무기가 직접 임진을 심판하고 그의 모든 공로를, 그의 이름은 바닥에 떨어지고 한때 그를 빛내던 모든 영광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한때 수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그의 명예는 이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으니 대체 무엇이 그리도 잔인했기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단 말인가. 결국 한때 위풍당당했던 대제국 제1의 천재 임천은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연약한 닌닝얼의 가녀린 등에 엎인 채 비참하게 가문의 문턱을 넘어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보다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을 터, 과연 그가 느꼈을 수치심은 얼마나 깊었을까. 모두는 이제 대제국 제1의 천재라는 빛나는 칭호는 영원히 과거의 유물로 남고 임천이라는 이름은 그저 시시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다 사라질 것이라 단정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자랑했던 그가 평범이라는 굴레에 갇혀 존재감 없이 살아가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변고인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이 천하의 그 누구라도 설령 그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이 뇌대전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임천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얼음장처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벼랑 끝에 선자의 외침처럼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나, 임천은 감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이번 뇌대전에 참전하여 불꽃처럼 뜨거운 이화종으로 향하는 오직 단 하나의 기아디기한 문파 입문권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하아, 정말이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미친 개가 아니고 무엇이냐. 조무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들은 것처럼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흡사 찢어진 깽과리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다. 내 놈의 환수는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온몸의 경맥은 끊어져 수위마저도 완전히 폐지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불구자에 불과한 주제에 감히 이 신성한 뇌대전에 참가하겠다고. 하아, 좋다마다.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혹 그 처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만인에게 보이며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더냐. 관객들의 반응은 마치 불붙은 기름에 물을 끼얹은 듯 격렬했다. 사방에서는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혐오가 뒤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불과 며칠 전, 나는 그가 폐인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 온몸의 뼈마디가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산산조각나고 칠공에서 피가 터져나오는 처참한 모습이었지. 이건 마치 상처가 아물자마자 고통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어찌 저리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망각하고 주제넘게 설치는 것인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이지. 제 손으로 비열한 속임수를 써서 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설공주의 진심 어린 호의마저도 거절했으니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 아니겠는가. 말은 천지를 뒤흔드는 용처럼 하지만 하는 짓은 구역질 나는 고양이처럼 비루하기 짝이 없어. 대체 자기가 아직도 대제국 제1의 천재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인가. 대부분의 관중은 임천을 향해 숨김없는 악의와 적개심을 드러냈다. 결국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천재가 한순간에 나락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비참한 광경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극악무도한 쾌락을 안겨주는 최고의 구경거리였으니 말이다.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원초적인 사악함이 그들의 눈빛에서 번득였다. 임천, 내 이름은 이 서곤의 귀에도 여러 번 들려왔으니 그 명성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서곤은 마치 세월의 깊이를 아는 현자처럼 차분하고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임천을 훑었으나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 놈의 천부적인 재능은 분명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었지.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만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내 환수가 우리 이화종의 근본인 화속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는구나. 만약 너에게 화속성 환수가 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롱받는 폐인이 아니라 진작에 우리 이화종의 핵심 중의 핵심인 내문 제자로 초빙되어 세상의 찬탄을 한몸에 받으며 다른 이들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테지. 문파로부터 직접 입문 초대를 받는 이들만이 비로소 내문 제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외문 제자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대우와 특권을 누렸으니 이는 마치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격차였다. 외문 제자는 내문 제자처럼 까다롭고 엄격한 요구사항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찮은 팔이라도 결국 고기는 고기다. 라는 비유처럼 비록 그 지위가 낮을지언정 문파에 소속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이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희미하게나마 미래의 문이 열릴 가능성,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룡은 이화종의 외문 제자 자리라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기 위해 소성과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임천은 주위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의 폭풍우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허공의 소리처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태산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시험에 임하기 위해 왔다. 그렇다면 너희는 감히 이 임천의 도전에 응할 배짱이라도 있는가? 그의 오만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마치 방금 뽑아든 신성한 거미 돼지 위에 우뚝 솟아오른 듯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기세는 어떤 적이라도 일격에 꿰뚫을 듯한 비할 바 없이 예리한 소년 검객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다. 임천. 이 천하를 주름잡던 대제국의 심장인 황성에서 내놈 따위가 함부로 소란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늙은 황관은 기름기 흐르는 음흉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뜩였고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살기마저 깃들어 있었다. 하찮은 페인 주제에 감히 어딜 넘보는 것이냐. 당장 이 신성한 홍성에서 내 더러운 발길을 치워라. 왜들 그리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한가. 설마 너희가 감히 응전할 용기조차 없는 것이냐. 임천은 한쪽 눈썹을 가볍게 치켜 올리며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이 지독한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이 몸이 친히 나섰거늘. 소성, 조룡. 너희는 기껏 나 같은 하찮은 페인의 도전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페인의 손에 패배라도 당할까 두려운 것이냐? 감히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주제넘게 설치지 마라. 조룡은 마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듯 우렁찬 고함과 함께 일갈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일그러졌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임천, 내 놈은 지금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등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바람 칼날 표범의 눈빛은 마치 시면의 바닥처럼 더욱 음침하게 가라앉았고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짙고 응축된 살기가 사방으로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조무기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뇌대위 임천을 훑어본 후 차가운 냉소를 터뜨렸다. 그의 입술은 비틀리고 눈동자에는 깊은 만족감과 잔인한 쾌감이 번뜩였다. 소룡아, 저 페인이 굳이 스스로 죽음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어라. 지난번 그는 임천에게 손을 댈 적절한 기회를 잡지 못해 애를 태웠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임천을 이 자리에서 단칼에 베어버림으로써 미래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모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뿌리 뽑아버릴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감히 저 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베어버리라고? 조룡의 눈동자 속에서 한순간 억눌렸던 야수의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터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온몸의 혈관 속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극도의 흥분감의 손끝 하나하나까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사정없이 떨려왔다. 한때 임천이라는 이름은 조룡에게 있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아득하고도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였다. 대제국 제1의 천재.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빛나는 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 잘나고 오만했던 놈도 결국 페인이라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감히 저 페인이 이 영광스러운 뇌대 위에서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이 상황은 조룡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둡고 잔인한 야망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임천을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임천의 머리를 베어 만인에게 나의 강력한 위세를 똑똑히 각인시켜라. 그의 죽음은 나의 영광의 발판이 될 것이다. 좋다. 내 놈이 굳이 구차하게 죽음을 찾아 헤맨다면 이 조룡이 기꺼이 그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주마. 조룡은 손가락 하나로 임천을 가볍게 까닥이며 세상의 모든 오만함과 경멸을 담아 조롱했다. 잘 들어라. 이 내가 만약 세합 안에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만인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놈을 할아버지라 부르겠다. 임천이 실력을 회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아직 황성에까지 미처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다. 지금 임씨 가문은 자신들의 목숨줄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 누가 감히 임천 따위에게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는가. 그렇기에 조룡은 여전히 임천을 한낱 보잘것없는 페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사실 세합이라는 시간은 페인에게는 지나치게 후한 대접이라고 생각했다. 임천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릿하고도 묵직한 발걸음으로 뇌대의 높은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우뚝 서서 세상의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어깨에 얌전히 앉아있던 누오누오는 바람 칼날 표범을 향해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송곳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뭘 그렇게 부릅뜨고 지랄이야.
이따가 우리 수형아가 내 놈의 지저분한 두 눈가를 아주 그냥 후벼 파서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릴 테라. 노노의 노골적인 도발에 바람 칼날 표범은 마치 맹수가 우리에서 뛰쳐나오려는 듯 쇠사슬 끊는 소리와 같은 격렬한 포효를 연신 내뱉었다. 그 거대한 몸에서는 붉고 검은 기운이 뒤섞인 섬뜩한 살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주변을 순식간에 냉기로 뒤덮었다. 소성은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는 싸늘한 냉소를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임천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임천, 나는 이제껏 죽음을 자초하는 수많은 자들을 보아왔지만 내 놈처럼 이토록 비참하고도 어리석게 죽음을 갈구하는 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설령 내 놈이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저 아무데서나 조용히 밧줄이나 찾아 목을 매달면 그만일 것을 대체 왜 굳이 이 수천 명의 인파 앞에서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냐. 임천은 싸늘한 냉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소성과 조룡을 차례로 훑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성, 조룡. 왜 말이 없지? 벌써부터 지려버린 것이냐? 감히 뇌대 위에서 오줌이라도 지릴까 두려운가? 조룡은 임천의 말을 끊고 들어서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두려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일 뿐. 내 놈이 이미 이 도전에 응했으니 이 승부는 이제 하늘도 땅도 막을 수 없는 피를 봐야 끝나는 생사결이 되어버렸다. 아니, 내 말은 너희 둘이 함께 덤비라는 거다. 임천, 림진, 은 각 단어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뱉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어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과연 누가 이런 오만한 발언을, 그것도 불리한 상황에서 감히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둘이 함께 덤비라고? 소성, 은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다. 그의 표정에는 경악이 서렸고 이내 그 경악은 임천을 향한 비웃음으로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소로 변모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듯한 오만함과 감히 자신을 조롱하려는 임천에 대한 조소로 가득 차 있어다. 임천, 내 놈 머리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우리를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건가? 소성의 웃음소리가 결투장을 가득 메웠지만 임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소성을 응시하며 무심하게 내뱉었다. 겁이 난다면 당장 굴러 떨어져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당연한 이치를 말하듯 혹은 하찮은 먼지를 쓸어내리듯 가볍고도 단호했다. 임천의 이 한마디는 소성의 오만함을 찢어발기는 칼날과 같았다. 소성의 두 눈동자 속에는 순식간에 시퍼런 살기가 번뜩였다. 방금 전까지 임천을 향한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피로 물든 듯 끔찍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찢겨진 짐승의 포효처럼 싸늘한 살기를 머금고 뇌리까지 파고들었다. 임천, 내 놈은 정말 염치도 없는 주제에 감히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하는구나. 연이은 도발, 그것도 일개 폐인에게서 나오는 도발의 소성의 오만한 성정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대성국, 대상국, 왜 칠황자, 가 아닌가.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굴 수 없었고 일말의 경멸조차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더욱이 한때는 천하의 기재, 천교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그저 그림자처럼 익힌 폐인에게서 이토록 멸시받고 도발당하다니 어찌 그 분노를 사귈 수 있단 말인가. 임천이 대성국 최고의 천재, 천교로 군림하던 시절 소성은 그의 그림자 아래 철저히 억압되어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임천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소성은 그저 그 산 아래 웅크린 작은 바위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임천은 모든 것을 잃은 폐인에 불과하며 그의 무의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인이 감히 칠왕자인 자신을 연이어 도발하다니. 오랜 세월 눌러왔던 울분과 치욕감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며 소성의 심장 속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다. 이 치욕스러운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베어버리지 않고서야 어찌 마음속 깊이 쌓인 한을 풀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천고의 유례없는 기이한 광경이 결투장에 펼쳐졌다. 소성, 조룡, 그리고 임천, 림진. 이 세 사람이 나란히 결투장 위에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보통 1대1 결투가 원칙인 이곳에서 세 명의 인물이 칼날처럼 팽팽한 기운을 내뿜으며 대치하는 모습은 마치 현실이 아닌 환상처럼 느껴졌다. 수천 명에 달하는 모든 관중은 이 기묘하고도 황당무계한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관중석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주최하고 감독해야 할 서곤조차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과연 이 결투가 어찌 흘러갈 것인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인 듯했다. 원래대로라면 엄숙하고도 치열한 결승전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 자리가 이토록 기상천외한 난전의 양상으로 변모할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서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당혹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때 황궁의 원로이자 이번 대회의 주심인 조무기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황궁의 권위와 냉혹한 규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투장은 곧 생사결의 장이다. 이곳에서는 오직 승리만이 존재하며 삶과 죽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조무기는 결투장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수천 명의 시선을 압도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언하노니 이 결투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든 그 어떤 보복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철칙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황성의 철혈법도에 따라 즉시 참수형에 처할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단호한 선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결투장의 분위기를 갈랐고 모든 이들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이 조무기의 선언은 임천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미 모두가 알다시피 임천은 더 이상 과거의 천재가 아니었다. 그의 무의는 바닥을 쳤고 지금은 그저 한 명의 폐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생사결투장에서 살아남아 다시 걸어 내려오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 한마디는 임천의 목에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았고 그의 운명을 단숨에 결정짓는 듯했다.